자, 지난주에 있었던 국가공무원 시험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일단 고생 많으셨어요.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은 많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소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난이도 상급의 문제 개수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난이도 상과 중의 격차도 상당히 좀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어디 가가지고 좋은 걸 깊이 기억하기보다 안 좋은 걸 굉장히 깊이 기억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도 전체 문제가 다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모종의 착각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또 그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20문제 가운데에서 골고루 편성이 되지 않고 뒷부분에 몰려 있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굉장히 좀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끼게 만들었을 법한 그런 구조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령과 관련해서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집요하게 묻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법령의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못 풀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준비가 좀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못 풀 만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난이도의 차이 때문에 구급 시험을 대비하겠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90점 이상을 맞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80에서 85점 정도 받았으면 굉장히 잘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보통의 경우에는 한 70에서 75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60점에서 한 70점대 정도의 점수들이 보편적으로 나왔을 법한 문제가 이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어요. 암기보다는 이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소 조금 눈에 보였고, 그리고 이렇게 용어 하나,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이른바 좀 나는 그 되치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되치기 문제들이 다소 조금 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 좀 마음이 조급했다라고 하면 지문을 끝까지 못 읽고 내용들을 접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걸려 넘어졌을 법한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내용은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뭐 10개월 그 정도 공부를 했는데 내용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었을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그만큼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모르는 게 문제고, 그리고 뭐 앞에서도 오전에 또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전략적인 실패가 점수하고도 좀 직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험을 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행정학 시험은 12분 안에 모든 문제들을 다 푸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12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야. 짧은 시간이 아니야. 이 20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에 해당이 돼요. 내가 문제를 풀 때도 문제 풀어줄 때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어준다고, 천천하게 내용을 설명해가면서 천천히 문제를 풀면 한 문제 푸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기계적으로 문제를 빨리 푼다라고 하면은 2분만 해도 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나는 한 문제당 3분의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문제풀이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지금 20문제를 전부 다 풀어주게 되면 1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고,
한 문제를 푸는 데에 최소한 한 40초 정도, 30초에서 40초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당 한 36초 정도를 주는 거야. 그래서 12분 안에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12분 안에 20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보실 때는 처음에 나오는 1페이지부터 넘겨서 국어 영어를 먼저 보실 일이 아니라 거꾸로 행정학부터 시작해서 행정법, 한국사, 그 다음 영어, 국어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영어보다는 국어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법이나 행정학 같은 경우, 행정학, 행정법 같은 경우, 행정학, 행정법, 행정학은 12분에서 13분을 넘기면 안 돼. 그래서 전체 100분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 세 과목에는 한 35분에서 36분 정도를 할애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이 65분, 나머지 64분에서 65분의 시간을 가지고 영어와 국어를 해결을 하셔야 된다. 그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국어, 영어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서 문제가 쉽든 어렵든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과목에 뭐 한 30분, 40분 이상을 투여하고 나면 나중에 세 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막막해지거든. 문제도 제대로 못 읽고서 그냥 찍었다는 애들 이번에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거는 앞에서 국어, 영어를 먼저 보면서 시간을 전부 다 허비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 행정학, 행정법, 한국사 같은 경우가 이 세 과목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 아닌 건 분명한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훈련이 일단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도 빨리 풀 수 있는 그 같은 역량을 갖춰야 국어, 영어도 좀 여유롭게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훈련이 조금 다소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시험을 봤던 하나의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직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1번부터 내용들을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역별 출제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역별로 출제가 되는 경향들을 보시면 우선 행정이론과 정책이론이 한 세트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조직인사, 재무가 한 세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행정환류론과 지방행정론이 한 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를 이제 A, B, C로 구분을 한다면 보통 이제 A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출제의 비중은 약 한 35%에서 한 40%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B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비중이 또 한 45%에서 50%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85%에서 90%의 문제는 요 6장 안에서 전부 다 5장 안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환류론과 지방환류론에서 이제 10에서 15% 정도의 출제가 이루어져서 이제 100% 전체를 채우는데, 사실 이 행정환류론과 지방환류론, 지방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국물처럼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 행정환류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지만 2020년도는 뭐 18, 19, 20 세 개년도 동안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되다가 21년도에 이제 3년 만에 출제가 된 상황들이 있고, 지방행정론은 뭐 국룰이야. 이거는 계속해서 2문제씩만 나왔어, 국가직에서는. 그래서 어떠한 패턴들로 나오게 됐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23년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 23년도에서는 지금 A 파트에서 35%, 그 다음에 B 파트에서 50%, 그 C 파트에서 15%가 출제가 되면서 예년의 출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할 점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행정이론과 정책이론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행정이론의 출제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2문제밖에 안 나왔어. 2문제도 앞에서 그냥 딱 2문제 나왔어요. 관료제에 대한 문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행정이론에 대해서 묻는 문제 나왔었죠. 그러니까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그게 그냥 행정이론에 대해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나오는 문제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파트에서 나왔는데 특히 이제 행정이론보다 정책이론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출제하시는 이제 교수님들, 출제자들의 이제 그 전공 분포가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학 쪽으로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지금 조직인사 재무행정론의 출제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9문제 출제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10문제가 나왔고 특히 조직인사 파트에서 8문제 조직인사 파트에서 한 80% 정도, 40% 정도가 지금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행정이론, 정책이론에서 출제가 되는 비중만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요거는 이제 과거에 한 5년 전부터 조금 바뀌어 나가는 이 같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 1, 2, 3, 4장의 내용들은 상당히 좀 브로드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재무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틀이 잘 잡혀있는 구조라고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행정환류론이나 지방환류론 요 세 단원에서는 최소한 실점이 일어나면 안 돼. 이건 지방직이란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파트에서 만약에 실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파트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수를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실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 85점 이상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점들 감안을 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 경향 같은 경우에는 예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난이도에 있습니다. 자, 출제문항 난이도를 좀 볼게요. 난이도를 보시면 일단 지금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난이도 상의 출제 비중이 좀 많아졌어. 예전에는 그냥 한 문제나 2문제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상황이었는데 3문제까지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그 난이도가 높은 3문제가 모두 15번 뒤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앞에 문제를 노멀하게 풀어나가다가 뒷부분에서 헉 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지. 뭐 3번에 하나, 12번에 하나, 그리고 17번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놔뒀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았을 텐데 잘 풀어나가다가 막판에 이렇게 난이도 상급의 문제를 한꺼번에 몰아놓으면서 이제 좀 긴장을 조금 더하게 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 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되치기 문제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적인 내용들 다 얘기하고 있다가 그냥 단어 하나 탁 바꿔가지고 문제가 결정이 되는 이 같은 상황들이었던 거죠. 나머지의 문제들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까다롭게 느끼셨을 텐데 자,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부터 같이 조금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부터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자,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나머지의 상황들은 다 틀린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이 어떠한 것이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가볍게 좀 떠올려 가면서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최고 관리자의 운영 원리로 포스트 코브를 제시하였다. 그랬는데 포스트 코브를 제시한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 이거는 귤릭이었죠. 귤릭이 얘기했던 행정관리론에서 포스트 코브를 이야기했어. 최고 관리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덕목으로 제시한 게 뭐 기획 조직화, 인사, 지휘, 조정, 그다음에 보고, 그다음에 예산 이렇게 7가지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죠. 이거는 행정관리론에 대한 입장이다.
1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행정 행태로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여기까지 맞았는데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한 게 아니라 가치를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도 맞는 이야기가 아닌 거야. 다음 3번.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그랬는데 실증주의적인 방법론을 강조했던 게 이제 기존의 행태주의가 있었는데 그 행태주의가 주장하던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는 반실증주의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들의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그 문제의 해결력을 높이자,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어때?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그러니까 3번은 여기서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요시하였다. 그런데 신공공관리론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기업가 정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건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지. 4번은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공공부문의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시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내용이지. 따라서 지금 1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된다. 옳은 것은 3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이제 가볍게 풀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만약에 막혔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조금 떨리는 거야. 굉장히 좀 두려워했을 텐데 두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돼요.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나는 이 베버의 관료제가 이념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행정이론에서 설명을 하는데, 행정의 패러다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걸 조직이론에서 설명을 하는가 봐. 조직이론에서 설명을 하는가 봐요. 왜냐하면 조직이론에서도 고전 조직이론에 과학적 관리론과 관료제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조직이론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행정학을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어. 네. 나는 좀 생각이 달랐어. 근데 자, 이념형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관념적인 어떤 생각으로만 내용들을 정리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이념형이라는 말에 맞힐 필요가 없이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요거를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분업 구조, 계층제 구조, 그 다음에 뭐 문서화된 법규, 그다음 비정의성, 뭐 이런 것들, 이런 특징들,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 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다. 그러니까 관료제를 왜 성립해야 되냐? 관료제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봉건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료제를 만들자라고 했다는 거지. 자, 봉건적 지배체제는 뭐예요? 그냥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말이 규칙인 이 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유럽의 절대왕정 같은 것들이 이 봉건체제인 거잖아요. 자, 관료제를 성립하는 거는 이 봉건적인 지배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지. 어떤 특정한 개인의 어떤 목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스템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자. 이걸 강조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1번이 여기서는 바로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법적 합리적 권위에 기초한 조직구조, 기초를 둔 조직구조와 형태이다. 법적이고 합리적인 권위,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었지. 2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3번.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법규로 규정된다. 그러니까 문서화된 법규라는 건 뭐였어? 객관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업무의 방식을 강조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3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한다. 그렇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따라서 2, 3,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될 텐데 1번은 틀린 이야기가 된다.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 아니라 봉건적 지배체제의 타파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예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재무행정론을 이야기하면서 예산 이론을 이야기할 때는 이 예산 이론은 두 가지만 생각하자라고 얘기했었지. 합리성을 바탕을 둔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그래서 기본값은 어디에 있어? 점증주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총체주의가 경제적인 합리성을 강조한다면 점증주의는 정치적인 합리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총체주의에 기반한 예산은 얘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PPBS와 ZBB. 이 두 개가 유일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점증주의 예산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어요. 1번 보시면 총체주의는 계획예산, 연기준 예산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그렇죠. 총체주의의 대표적인 예는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다음 2번. 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 결정과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그랬는데 거시적인 예산 결정이나 예산 삭감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거는 일단은 변동폭이 상당히 크죠. 이게 특징이야. 변동폭이 크다고. 그러니까 변동폭이 큰 예산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총체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죠. 점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총체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이 2번이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3번. 총체주의는 합리적 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 배분을 전제로 한다.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이 총체주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3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점증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볼 수 없으니 문제가 발생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번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반대로 총체주의는 모든 대안을 전부 다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합리성을 극대화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좀 다소 약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4번입니다.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 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내가 시험 볼 때 만약에 학자의 이름이 나오면 그 학자의 이름이 정답과 결부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랬어. 그러니까 학자의 이름이 나왔을 때 학자 이름 지워놓고 봐도 돼. 지워놓고 봐도 돼. 자, 일단 여기서 핵심은 무의사 결정론이야. 자, 무의사 결정론은 뭐였어? 신엘리트 이론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 의제 설정의 핵심적인 키를 엘리트가 쥐고 그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어떤 주장이 나왔을 때, 도전적인 어떤 그 주장들이 나왔을 때는 그 의사들이 거론조차 못되게 엘리트들은 봉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키는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엘리트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이론인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1번부터 봅니다. 자, 무의사 결정의 형태는 정책 과정 중 정책 문제 채택 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난다. 그랬는데
자, 이 무이사 결정론의 내용은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와 같은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서도 두루두루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정책 문제 채택 2의 단계에서 2회에서도 일어난다는 얘기는 맞는 이야기야. 다음 2번. 기존 정치 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이게 무이사 결정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죠?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정책 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어. 그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도전하는 의견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막는 거죠. 3번도 맞는 이야기. 그럼 4번이 틀린 거야. 어디가 틀렸는지 보자고요.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 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 그랬는데 분명히 무이사 결정론은 신엘리트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는 지금 신다원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틀린 거지. 신엘리트 이론이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이사 결정론 자체가 신엘리트 이론의 한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어도 여기 보기를 읽다가 이상한 거는 4번이다라고 하는 걸 바로 고를 수가 있었단 말이지. 정답이 그래서 여기선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들이 되게 많이는 나왔지만 난이도를 높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야. 이건 거의 뭐 전형적인 되치기 문제예요. 자, 다음 5번 봅니다. 우리나라의 통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통합 재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그리고 기금을 전부 다 포함해서 정부 재정의 어떤 실질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하기 위한 예산의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통합 재정 같은 경우에는 이 세입과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내부 거래라든지 보전 거래를 제외하고 외부의 거래 상황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그렇습니다. 경상거래라고 하는 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인 거고, 자본거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신들의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이 되는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1번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2번.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이 된다 그랬는데, 일반 정부는 당연히 들어가겠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가 있으니까. 일반 정부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용 준정부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은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나 공기업은 여기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공부문 전체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일단 공기업은 통합재정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를 않아요. 정부가 소유권자일 뿐이지 운영을 직접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 활동과 공기업은 상관이 없는 거지.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공기업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지금 아닌 거야. 좀. 다음 3번.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 체계이다. 그래서 이제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다음 4번. 통합 재정 산출 시 내부 거래와 보전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것도 통합 재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보죠. 와우. 자, 우리가 그 동형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내적 타당성의 의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살짝 좀 돌아서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뭐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자, 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뭘 우리가 내적 타당성이라고 얘기했지? 우리가 정책 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을 이야기할 때 구성 타당성, 다음에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그리고 외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자, 구성적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조작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 수치 자체가 쉽게 말해서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을 만큼 그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정밀하고 강력하게 설계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들. 다음에 세 번째 외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였어요? 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우리가 외적 타당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 평가의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외적 타당성이라고 얘기했고, 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평가 요소 간의 인과성을 이야기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정책 수단과 정책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내적 타당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내적 타당성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평가 요소 간의 인과성이야. 인과성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와 있어야 돼. 나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는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인 거죠. 1번은. 다음 2번. 이론적 구성 요소들의 추상적 개념을 성공적으로 조작화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거는 뭐야? 얘는 구성적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3번. 집행된 정책 내용과 발생한 정책 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 그러니까 인과성을 나타내는 요 내용이니까 지금 3번이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인 거죠. 다음 4번.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정도. 이거는 뭐였니? 총 쐈을 때 계속 한 곳만 쏴. 한 곳만 쏘는 거. 이게 무슨 성질이었어? 이걸 우리는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책평가의 신뢰성이다. 그래서 타당성과 신뢰성의 개념, 이것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지금 내적 타당성이 인과성인데 지금 이 신뢰성과 같은 내용은 일관성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타당성과 신뢰성 얘기할 때 타당성은 정확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성은 일관성을 의미하는 거다라고도 구분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1번, 2번, 4번은 각기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 풀면서 처음으로 헉 하고 막혔을 법한 문제가 바로 지금 이 문제인데, 법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조금 괴롭죠. 그 법을 다 외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자,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관련된 지방공무원법이 머릿속에 띵 하고 나와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자, 일단 보자고. 자, 지방공무원법을 보시면요, 지방공무원법 7조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들이 나와 있어. 근데 이 기준에 보면 지금 그 인사위원으로 시험위원, 그 인사행정에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나와 있는 사람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 단위 조직의 장. 그다음에 상장 법인의 임원 또는 공기업의 지역 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뭐 단위 농협 조합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야. 인사위원으로 뽑힐 수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런데 자,
6호에 보면, 6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위촉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셋을 구분을 해놨는데 제 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여기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가 뭐냐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하고 똑같아.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어. 다음, 정당법에 따르는 정당의 당원. 이게 시험 문제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정당의 당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옛날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물어봐요. 지방의회 의원이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 자격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지 다른 어떤 뭐 겸직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법의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의회 의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 답을 찍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지방 공무원법의 내용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하수인 거고 조금 이제 단수가 조금 높으면 어떤 걸 생각해야 돼?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 금지인데 이걸 할 수 있냐? 이걸 생각했다라고 하면 1번을 바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그 항목의 내용들, 그 지방공무원법의 내용들을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 중심으로 공부를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막 지방공무원법을 다 외웠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기억이 없고 막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문제를 봤을 때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얘네들이 되치기 하려고 덤비면은 여러분들도 되치기를 하셔야지.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마음 편하게 문제들을 대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봐봐.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법관이래? 검사래? 변호사래? 거기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일들 해도 된단 말이지. 공무원으로서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이야. 현재 스코어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겸직이 가능하단 말이야. 또 교장이나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들과 등급이 최우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외로 두는 거지.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8번이에요. 자, 조직 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이 문제 풀고서 이제 막 이불킥 했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거의 지금 올해 출제가 된 문제 가운데서 되치기 문제의 최고봉이야.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자, 사업 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둔 구조와 방식으로. 여기까진 맞아.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업 부서 간의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을 편성하고 산출물을 중심으로 부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부서 간의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는 건 얘네들끼리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라는 거지 지금. 그지? 근데 얘네들끼리 부서 간의 기능 조정이 용이했던 건 뭐가 있었어? 이거는 수평 구조의 성질이죠. 부서 간의 기능 조정을 강조하는 거는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부서를 편성해가지고 각 부서들 간에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수평적인 조정을 강조하는 거는 이거는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건 수평 구조란 말이야. 지금 이 사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왜 산출물을 중심으로 나눠놔? 산출물에 따라 가지고 조직의 기능을 투여해야 될 비중이 각각 다 다른데 기능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사업부 간의 기능 조정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사업부 간의 기능 조정이 아니라 사업 구조는 사업부 내의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각 사업부 간에 n분의 1로 기능을 뿌려주는 기능 구조의 개념들. 이것이 여기에서는 맞는 내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간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지금 틀린 거예요, 이게.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아니라 사업부 내부의 기능 조정. 그 사업 구조에서는 요 내용 안에 기능 부서들이 다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사업부 내의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된다. 다음 2번. 매트릭스 구조는 수직적 기능 구조에
수평적 사업 구조를 결합시켜 조직 운영상의 신축성을 확보한다. 수직적인 기능 구조와 수평적인 사업 구조가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한 결과물이 매트릭스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죠. 2번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네트워크 구조는 복수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 연결고리를 통해 결합관계를 이루어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 복수의 조직, 핵심 부서와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조직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음 4번. 수평 구조는 핵심 업무 과정 중심의 구조화 방식으로 부서 사이의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그래서 뭐가 가능한 거야?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이야기야. 따라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글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뭔가가 바뀌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데미지가 굉장히 좀 크죠. 이 문제 틀리고서 이불킥했다는 애들 굉장히 많아. 자, 다음 9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쉬웠던 문제야. 자, 연공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 자, 연공주의. 자, 연공주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연공주의는 뭐가 연공주의인 것 같아? 이 연공서열 중심이잖아요. 연공서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연공주의 같은 경우는 인사 시스템의 기준이 뭐야? 뭘 기준으로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속 연수 기준이야. 곧 죽어도 근속 연수가 긴 사람이 대우를 받는 이 같은 상황인 거지. 성과를 잘 내느냐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성과 중심의 내용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근속 연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게 안정적인 조직 구조를 이끌어 나간다. 뭐 이런 특징들을 생각하면 되겠지. 자, 1번 기억부터 보여. 장기 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인다. 요거 맞는 이야기죠. 일단 기억은. 자, 그러면 일단 3, 4번은 답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리을 볼 필요 있냐 없냐? 없어. 자, 그럼 니은 디귿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지. 자, 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기를 높인다. 성과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니은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니은도 탈락인 거야. 답은 그래서 2번인 거지.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는. 자, 계층적 서열구조 확립으로 조직 내 안정감을 높인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조직 내 경쟁, 개인의 역량 개발 다 쌉소리야 이런 건. 자, 기억 디귿이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풀었던 20문제 가운데서는 이 문제가 제일 쉬웠어. 자, 다음 10번 봅니다. 앨리슨의 관료정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앨리슨 모형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앨리슨 모형은 세 가지의 모형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형 1, 첫 번째 모형을 우리가 합리적 선택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모형을 우리가 조직 과정 모형이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 모형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관료 정치 모형인데 자, 이 앨리슨의 각각의 모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모형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책 결정 모형들 가운데 어떤 모형과 유사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잖아. 자, 1번 모형은 뭐랑 비슷하다고 얘기했지? 말 그대로 합리 모형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2번의 조직과정 모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형 가운데 회사 모형과 유사하다. 다음 관료 정치 모형은 정치적인 조정, 타협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점증 모형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자, 그러면
앨리슨의 모형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뭐 물어본 거야 지금? 관료 정치 모형 요걸 물어봤으니까 지금 이것과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점증 모형의 특징이 뭔가를 생각해가지고 그것과 비슷한 걸 고르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점증 모형에서는 뭐를 강조했어? 조정과 타협, 정치적인 합리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조정과 타협의 여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정책 결정은 준해결적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 준해결적인 상태, 요걸 강조했던 모형은 뭐가 있었어? 그 갈등의 준해결. 모든 어떤 이해관계자의 상황들이 전부 다 100% 만족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준해결적인 상태란 말이야. 이건 어디에 해당이 돼? 회사 모형의 특징이니까 여기에서는 이거는 모형 2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정책 결정자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 목표를 극대화한대. 그러면 이거는 뭐야? 당연히 이거는 합리 모형에 대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모형 1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야. 다음 3번.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 그랬어. 자,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낮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이해하고 있는 정도들도 다 다르고 그리고 결정을 할 때에 어떤 결정의 방식에 대한 일관성도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고 이해관계를 맞춰야 되는 조정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죠. 3번이 그래서 여기서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다음 4번. 정부는 단일한 결정 주체가 아니며 반독립적 하위 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이다. 이 느슨한 연결, 이것들을 강조한 게 뭐였어? 회사 모형 아니야. 이것도 모형 2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모형 3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앨리슨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 모형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 결정 모형의 무엇과 유사하다. 요것들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셨어도 이 문제는 조금 풀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난해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앨리슨 모형에 대한 얘기를 알았어야 되겠지만. 자, 다음 11번입니다. 제니스의 집단사고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 자, 집단사고가 뭐야? 집단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지 이거? 조직 행태를 이야기하면서 이거 좋은 케이스라고 얘기했어? 안 좋은 케이스라고 얘기했어? 안 좋은 케이스라고 얘기한 건 기억나지? 근데 어째서 안 좋아? 자, 집단사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직 구성원에 일관되고 통일된 사고를 강요하는 이 같은 움직임이야. 그러니까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강요하는 이 같은 방식을 우리가 집단사고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뭐 다양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창의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냥 한 몫에 그냥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건 네 개인이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 개인이 맞춰. 이렇게 얘기하는 이 같은 움직임인 거지. 그러니까 조직에서 나오는 행태 가운데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야. 집단사고의 특성에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일관되고 통일된 사고를 강요하는 이 같은 움직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다양성을 강조하고 받아들이는 이 같은 움직임들이 답이 되겠지. 자, 1번.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 지성의 활용. 그랬는데, 자, 일관되고 통일된 사고를 강요하는데 토론이 왜 필요하냐? 다른 사람 얘기를 왜 들어? 그냥 일관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1번이 바로 아닌 거야. 다음 2번. 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 100%다 만족했으면 좋겠어. 옛날에 역사 배울 때 신라의 화백 제도를 배우면서 신라의 화백 제도가 만장일치제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때 나도 되게 어리기도 했고 그 당시의 관념을 만장일치제 너무 좋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했어. 혼연일체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거꾸로 나중에 한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만장일치제는 10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반대해도 부결이잖아. 99사람이 찬성하고 한 사람이 반대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부결이 되는 거야. 이 얼마나 비민주적이야 이게. 굉장히 조금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거든. 그러니까 자, 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건 뭐야? 찬성자들을 많이 늘려야 돼. 막 그러려고 하니까 아무 대답 안 하면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건 만장일치의 환상이 있다. 다음. 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자기검열. 그러니까 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3당 합당했을 때 반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거 완전히 그냥 개무시하고서 그냥 만세삼창하고 끝나잖아. 저 새끼가 또라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집단사고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이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 전체 의견은 다 옳다고 믿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집단사고를 유발하는 상황들인 거지. 자,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집단사고가 무슨 뜻인지는 알았어야 돼. 근데 일단 그룹스팅크라는 말을 딱 보면 집단사고 이 말을 보면 그렇게 나쁜 얘기 같지 않거든. 나쁜 얘기 같지 않기 때문에 답을 고를 때 되게 웃긴 거야 지금. 이거 안 좋은 게 아닌 것은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쁜 게 더 많아. 내가 알고 집단사고가 뭐지? 이거부터 생각하면서 시간을 좀 잡아먹는 상황들이 생겼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자, 거시조직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자, 조직 이론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거시조직 이론 같은 경우에는 결정론과 임의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결정론적인 관점이냐 임의론적인 관점이냐 이걸 물어본 문제는 아니었어. 이걸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결정론적인 입장 2개, 임의론적인 입장 2개가 이렇게 나란히 번갈아 가면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구조적 상황 이론인데 이 구조적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조직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 주어진 상황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결정론적인 관점의 이론이죠. 자, 그래서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유기적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한 번스와 스토커의 조직 구조, 환경과 조직 구조에 대한 내용을 넣었어. 그러니까 이 번스와 스토커의 이야기가 구조적 상황 이론과 맞닥뜨러지는 내용인 거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는 유기적인 구조,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기계적인 구조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구조적인 상황 이론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야. 맞는 얘기죠. 다음 2번. 전략적 선택 이론은 임의론적인 관점의 내용이었지. 그래서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 관리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내용인 거예요.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거래 비용 이론은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조직 내부 거래 비용보다 클 경우,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안에서 그냥 혼자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일 시켜가지고 하는 게 싸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킨단 말이지. 근데 거꾸로 시장에서 거래 비용,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비용이 조직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비싸. 그럼 미쳤냐? 왜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냐? 그냥 우리가 안에서 하지. 그러면 내부 조직화를 선택한다는 거야. 2번 맞는 이야기, 3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1, 2, 3번이 다 맞는 내용이니까 지금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텐데 4번이 뭐?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어떤 내용이었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임의론적인 관점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환경을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해. 거기까지는 이해관계가 맞는데
단일 조직의 힘만으로 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같은 입장에 있는 조직들끼리 한 편 먹고 공동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두고 내용을 보자고.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로 한정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는 배제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거꾸로 된 거지.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인 거고 우연적인 변화가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가 바뀌어 있어야 돼, 이거는. 계획적이고 의도된 변화, 이걸로만 한정이 되어야 돼. 그래야 입장이 서로 같은 애들끼리 한 평 먹는 의도적인 행위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걔네들끼리 만났어. 쓰레기통 모형 형식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13번이에요. 자, 이것도 되치기 문제야. 이것도. 자,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이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 문제를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걸려 넘어졌더라고. 자, 보면 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점수법이 맞는 거지. 다음 2번.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 비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비계량적인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급 기준을 정하는 것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량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지. 3번. 서열법은 직무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직무 전체 중요도에 맞춰가지고 서열을 매기는 거야. 3번 맞는 이야기. 그럼 4번이 틀린 거네. 어디가 틀렸을까? 자, 요소 비교법은 기준 직무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해가며 평가하는 방법이지. 그게 맞아. 그런데 기준 직무의 요소와 평가할 직무의 요소를 서로 대응해가지고 비교할 때 점수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계량적인 방법이 아니라 계량적인 방법이야. 비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준 직무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에 비교해가며 평가하는 계량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죠. 따라서 4번이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이거 얼마나 억울해, 이거. 점수 이런 것 중에 한 10점에서 15점 정도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가고 나니까 애들이 멘탈이 지금 제대로 돼 있을 리가 없어. 지금 아주 그냥 누더기 사춘이야, 지금 다들. 그냥 너덜너덜해, 아주. 자, 다음 14번.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전자정부 굉장히 현대식이고 미래적인 정부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가장 우리가 또 되게 두려워하는 게 또 전자정부예요. 이용은 되게 잘하면서 더럽게 알지는 못하거든. 자, 이 전자정부와 관련된 법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정부법이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의 내용을 고루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자,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라는 거를 세운다고 얘기를 했어. 우리가 이제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그 2020년 이전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라는 걸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잖아. 지금 챗 GPT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챗 GPT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우리가 무슨 AI에 대해서 와 이런 거였어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냥 그 AI 스피커 정도지, 그지? 또 인터넷 짤 보니까는 그 AI 스피커도 완전히 개판이더만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연도가 어디야? 그랬더니 임진왜란아 엄마 말 안 하고도 다 일어난 거야? 이렇게 굉장히 웃었는데 그거 보고 동문서답하잖아 애들이. 그랬는데 챗 GPT가 딱 나왔는데
얘는 막 리포트도 대신 써주고 막 그림도 대신 그려주고 아주 뭐 난리도 아니야. 대박인 거지. 굉장히 변화 속도가 빠르다고. 그래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뀐 2020년에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대신에 이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3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세워놨어. 이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강조가 되는 특징 중에 넘버1이야 이게. 이게 완전 탑티어야. 그래서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반드시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답으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웃는 거 보니까 썼구나. 아유 진짜 정말 마음이 아프다. 자, 다음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여 전자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전자정보법에 관련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전자정보법에 관련 내용을 보시면 전자정보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해가지고 자, 전자정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누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자, 중앙사무관장기관은 어디예요? 입법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은 입법조사처, 사법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은 법원행정처, 그 다음에 행정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은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독립기관인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그 각각의 사무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앙사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 중앙사무관장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그 예상문제 풀 때도 한번 이야기했을걸? 그 중앙인사관장기관하고 헷갈리지 말자. 그 얘기 해가지고 이거 인사혁신처랑 헷갈리고 곤란하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 2번을 보시면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라 뭐여야 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야. 최소한 누가 나와야 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야 돼. 요게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2번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전자화 문서. 이 전자화 문서의 정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2조에 보면 용어 정리에 나와 있어. 용어에 대한 규모를 이야기할 때 나와 있어. 이 전자화 문서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만들어진 종이야. 이미 만들어진 문서야. 이런 문서를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 놓은 문서를 우리가 전자화 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PDF 파일로 만들어서 뭐 태블릿으로도 볼 수 있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문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전자화 문서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종이 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맞는 얘기지. 다음 4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 시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뭐가 정답이야?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15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나는 찍었다. 그러면 인정. 이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본 적은 없는데 행정 책임 유형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심화 과정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 심화 내용 보라고 내가 영상도 올려놓고 그랬잖아. 거기에 나와. 도브닉과 롬책의 행정책임 유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도브닉과 롬책이 행정책임을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면 통제자의 위치가 조직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다음에 통제의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행정책임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눠요. 자, 볼게. 자,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다음 통제의 강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관료적 책임, 법률적 책임, 전문적 책임, 정치적 책임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 7급 시험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9급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가 않았었던 내용이거든. 근데 이번에 한번 나온 거야. 자, 관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료제 내부에서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해야 될 뭐 책임이라든지 동료한테 져야 될 책임이라든지 우리가 왜 그 행정 책임에서 이야기했었던 내부 책임이 이 관료 책임에 해당돼. 다음, 두 번째. 전문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참모기관이 개선기관이 어떤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야 될 책임인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 전문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예측이 100% 맞다고 볼 수 없어. 틀릴 수도 있잖아. 그지? 틀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제 강도는 낮은데 관료제 내에서 있는 계층적인 책임 같은 경우에 딱딱 해야 될 업무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임무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 그걸 했냐 안 했냐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통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자, 다음에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있으면서 통제의 강도가 높은 이 같은 행정 책임을 우리는 법률적 책임이라고 얘기해. 이 법률적 책임은 행정 관료가 법률을 만든 의회의 입법가들에 대해서 지는 책임이야. 그러니까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지는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지. 니네들이 정해준 법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법률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통제의 원천은 외부에 있는데 통제의 강도가 낮은 책임을 우리가 정치적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치적 책임은 정치인이 국민들에 대해서 지는 책임을 우리가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얘기해. 자, 이렇게 두부니까 롬책이 행정 책임성의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1번. 계층적 책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관료제 내부에서 그 관료제 내부의 구성원들 간에 지는 책임을 얘기한다 그랬지. 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맞는 얘기야. 다음 2번. 법적 책임은 뭐였어요? 법적 책임은 관료가 의회에 대해서 지는 책임이라고 얘기했지. 자, 표준 운영 절차나 내부 규칙에 따라 통제된다. 그러니까 표준 운영 절차나 내부 규칙에 따라서 통제가 되는 거는 법적 책임이 아니라 이것도 계층적인 책임이야. 2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전문가적 책임은 전문 직업적 규범과 전문가 집단의 관행을 중시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고. 다음 4번. 정치적 책임은 민간 고객, 이익 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존중한다.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맞췄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굳이 할 말은 없어. 굳이 할 말은 없어. 난이도 굉장히 높은 문제였어요. 자, 다음 16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사실 이 16번 같은 문제는 9급에서 나오면 안 돼. 9급에서 표현을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보통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과 목표 관리하고 성과 평가로 구분을 하고 성과 평가는 다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재정사업 심층평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나처럼 정책평가를 한 10년 정도 한 전문가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안 보고도 풀 수 있어. 안 보고도 풀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란 말이지.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래. 자,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 목표 관리와 성과평가로 구분된다. 맞는 얘기. 다음,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 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성과가 좋으면 예산 더 주는 거고 성과가 안 좋다 그러면 예산 깎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지. 그지? 맞는 얘기잖아요. 다음,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단어만 봐도 조금 이상하지 않아? 심층평가라는 건 뭐야? 조금 더 깊이 있게 평가하는 거지. 근데 깊이 있게 평가해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자율평가를 진행한대. 그러니까 병원 가가지고 이런 거지. 그 MRI를 찍었는데 MRI 찍어보니까 아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저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율평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매년마다 해요. 매년마다 그 행정부처의 사업의 3분의 1을 대상으로 해. 3분의 1. 그러니까 그 우리 부처에서 하는 일이 30개다. 그러면 10개, 10개, 10개 나눠가지고 한 번은 10개, 한 번은 10개, 한 번은 10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거지. 3년마다 한 번씩. 매년마다 시행이 돼.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했는데 평가 결과에 조금 의구점이 있다. 그러면은 뭐 하자는 거야? 심층평가를 하는 거야.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보여. 그러니까 자세한 거 보려고 하니까 이제 CT를 찍자, MRI를 찍자 이런 얘기 하는 건 거지. 이거는 위치가 이게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말 자체가 자율평가를 해가지고 심층평가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층평가를 하는 게 맞지. 심층평가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문제가 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지. 자율평가를 다시 해보자 이거는 아닌 거라는 거죠. 3번이 틀린 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의 파트를 우리나라 실정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요런 얘기가 9급에서 왜 나오냐. 사실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과거에 7급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좀 실었더라고. 보니까는 뭐 경찰 간부, 경찰 승진 문제들도 조금 많이 보고 뭐 이런 거 같아.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기는 해야 되는데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머리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제들을 조금 많이 차용하면서 이 같은 문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17번입니다. 공직자의 이해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공직자의 이해 충돌이라는 게 뭐야? 공적인 업무와 공직자의 내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 같은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어떤 뭐 예전에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뭐 국토교통이 들어가가지고 뭐 건설사의 어떤 이권 개입과 관련된 어떤 업무들을 처리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내용들인 거야. 옳지 않은 걸 고르래. 재작년이죠 벌써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이해 충돌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또 얼마 전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떤 이슈 이야기하면서 또 이해 충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1번.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해 충돌 방지에 대한 내용이 원래는 그 청탁금지법, 우리 그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청탁금지법 안에 이해 충돌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게 빠졌어. 국회의원들이 그걸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하는 건 그 김영란법의 후속 조치야. 후속 조치로 나온 거야. 자, 1번 맞는 이야기. 다음 2번.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질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이해충돌의 요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외견적, 눈으로 겉보기에도 이거는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 잠재적인 형태도 마찬가지. 지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2번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죠. 자, 그럼 1, 2, 3번은 다 맞는 내용인데 그럼 4번이 틀린 거야. 어디가 틀렸는지를 봅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그랬는데 자, 그럼 관련법을 한번 볼까?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8조를 보면 우리들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딱 들어가 있어 처음에.
감사원과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세 곳에 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보기는 어때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나와 있잖아. 여기도 포함이 된다. 4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번의 정답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18번입니다. 공무원의 직위 해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내가 너무나 많이 강조했었어. 직위 해제라고 하는 건 신분 보장 제도의 일종으로 어떤 뭐 형사사건 기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그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직위 해제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직위 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한 상태에서 직무에 배제하는 내용이야. 직무에서만 배제하는 내용인 거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다? 징계가 아니다 얘기했지. 징계가 아니다. 아무리 징계처럼 보여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야 이거.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직위 해제는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이다. 아니지. 그지? 아니, 이거 만약에 틀렸는데 이거 써가지고 틀렸다. 그럼 나 진짜 운다 진짜. 나 진짜 울 거야 진짜. 이거 아니라고 내가 너무나 많이 얘기했어. 그리고 공무원법상에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6개. 이거 6개밖에 없는데 공통점이 뭐야? 둘 다 두 글자라 그랬잖아. 6개 전부 다 두 글자라고 얘기했잖아. 얘는 4글자 아니요. 하고 싶어도 못해. 그지? 자, 다음.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그랬는데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직무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직무에서 제외가 되는 거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 공무원 신분은 유지가 되니까 월급은 계속 나와. 월급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왜 전에 그 누구야? 그 국정농단 사태에 있었을 때 그 뭐 이화여대 교수들이 뭐 이화여대 그 저기 뭐 학장이나 뭐 기획조정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있다. 애들 가르치고 있다. 그 직무에서만 배제가 된 거지 교수 직무는 그대로 하는 거야. 조국 장관도 수업에서 배제가 됐어. 직위 해제가 돼가지고 수업에서는 배제가 됐지만 야, 직위 해제가 되었음에도 월급은 계속 나왔대. 그럼 뭐가 문제야, 그게? 계속해서 그 교직원의 신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월급 계속 나오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일도 안 했는데 월급을 받아. 그럼 지도 서울대 교수 하던가. 직위 해제는 그런 거라는 거죠. 직무 배제만 되는 거지 공무원 신분이 상실이 되는 게 아니다. 2번도 틀린 거야. 다음, 3번.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대기 명령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하면서 이 내용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직위 해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공무원법상에도 나와 있어. 여기에. 다음.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되었다라고 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개월 즉시 직위를 부여해야 돼. 바로.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옳은 얘기가 된다. 나머지 얘기는 전부 다 틀린 얘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9번이에요. 자, 이 문제는 일단 문제 자체에서 5개 T가 있어. 자, 이 문제의 5개 T를 찾아보자. 뭐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뭐 지장이 있는 5개 T는 아닌데 5개 T가 있습니다. 에? 뭐라고? 아니야. 얘기해도 돼.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됐어요. 싹 바뀌었어. 싹 바뀌었어. 그래서 부분 개정이 아니고 전부 개정이라서 지금 해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된 것은 2022년 1월 13일이에요. 날짜로 따지면. 근데 지금 여기 2021년이라고 돼 있지. 2022년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문제 푸는 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나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2021년도에 개정이 된 내용 가운데 여기와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 있나 했더니 아니야. 자,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제도 그랬어.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주민참여제도 가운데에서 굉장히 생소한 놈 하나를 고르면 돼. 생소한 놈 하나를.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봤었던 게 이제 청구제도 그래가지고 조례재정 개폐 청구제도를 봤었고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봤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얘기했지.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받는 내용이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봤었는데 지금 거기에 없는 굉장히 생소한 애가 하나 있어. 4번에 보시면 이제 그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관련 의견 제출이라고 하는 게 있지. 자, 바뀐 지방자치법에 20조에 보면 새롭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2개는 의견을 제출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의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0일 안에 통보를 해야 되고 1항에 따른 의견 제출, 3항에 따른 의견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 실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준실험 방법과 진실험을 먼저 써야 되겠지? 진실험, 그다음 준실험, 그리고 비실험 3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지?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너무 디테일한 얘기가 나왔어. 이거는 7급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법한 문제가 지금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굉장히 멘붕에 빠뜨렸는데. 자, 1번.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통제집단을 사전에 설계하고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비교할 통제집단을 실험 전에 설계하고 실험 후에 설계하는 이 같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준실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검사 효과는 뭐예요? 이게 문제야. 우리가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을 이야기하면서 실험의 타당성이나 신뢰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 9급에서는. 근데 지금 검사 효과는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중에 하나거든. 사전에 측정을 했던 실험했던 실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후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이게 검사 효과란 말이야.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드라마 같은 데서 왜 막장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따기 때리는 장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사람을 때리는 거니까 이렇게 잘못 때려가지고 잘못 맞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제 연예인들끼리 이제 합을 맞추는 거지. 배우들끼리 합을 맞추는 건데 야 그냥 어설프게 때리면은 좀 리얼리티가 안 살고 그러니까 야 나 괜찮으니까 한 방에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 그냥 쫄지 말고 나 그냥 있는 그대로 후려. 난 괜찮으니까. 그래서 한 방에 딱 끝내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한다고
리허설을 한다고 딱 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야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한번 딱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아픈 거야. 얘가 생각보다 손이 좀 매웠던 애인 거지. 자, 그 한 번 맞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슛을 들어갔어. 자, 레디 고 했는데 이제 얘가 어떻게 때려도 얼마나 아픈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손이 날아오는 순간에 움찔하는 거야. 그럼 계속 NG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실험 측정을 했던 그 같은 결과 때문에 자꾸 뒤에 실험에 영향이 미쳐지는 이 같은 효과가 검사 효과란 말이야. 그러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를 하게 되면 검사 효과가 통제가 될 수 있느냐?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느냐? 오히려 더 나타나지. 사전에 통제 집단을 설계하고 사후에 집단을 설계하면 이 통제 집단을 사전에 설계했던 요 같은 방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야.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 효과를 오히려 유발할 수 있어. 유발할 수 있어. 이것만 생각했으면 그냥 1번 쓰고 그냥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생각을 못했으면 이제 2, 3, 4번을 가야 되는데 이제 밑으로 갈수록 이제 좀 괴로워지는 거죠. 자,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아무래도 실행 가능성은 높겠지. 이건 확실하게 맞겠지. 자, 회귀 불연속 설계는 구분점에서 회귀 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거지. 요 사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설계가 이제 회귀 불연속 설계인 거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갖는다.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자. 이거는 뭐 무슨 얘기인지 더 봐야 돼, 이거는. 7급 애들도 이 얘기는 뭐지? 막 이런단 말이야, 지금. 경찰 간부 시험이나 승진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인데 찾아보니 일단은 맞대. 그런데 솔로몬 4집단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 내용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우선 기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자. 2, 3, 4번은 일단 맞고 1번이 확실하게 틀려서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0문제를 같이 살펴봤어요.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영상에서는 설명을 한 70분 안에 끝냈거든? 70분 안에 끝냈는데 지금 우리가 설명을 지금 87분 했어, 지금. 1시간 반 가까이 지금 했는데, 이제 지금 예상 문제를 풀거나 기출 문제를 해설하는 수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만큼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져가지고 12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기출문제 가지고서 동형 모의고사 트레이닝을 하는데 동형 모의고사 트레이닝을 할 때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12분 안에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습들이 이루어져야 최소한 뭐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기라도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뭐 그래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어 좀 비벼볼 만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니 뭐 나머지 한 과목을 딱 풀려고 보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다 막 그러면은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12분 간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해놓고 나면 10분? 그래 그러면 한번 비벼볼 만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10분이 딱 남아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급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대놓고 찍는 거야 그냥.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직 시험을 앞두고서도 이제 지방직 시험 문제가 지금 최근 한 2, 3년 동안은 국가직 시험 문제보다 어려웠어요. 국가직 시험 문제보다 어려웠는데 지금 올해는 그게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직 시험 문제는 지금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내가 계속 입에 붙이고 다녔고 지방직 시험 문제는 국가직 시험 문제보다는 조금 쉽게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아는 문제 나왔다고 덤비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 가면서 이제 지방직을 좀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힘들어.